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기존의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 3차 접종을 넘어 4차 접종까지 시작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돌파 감염 사례가 속속 전해지며 백신의 효과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확진자 절반이 돌파 감염과 같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 통계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돌파 감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백신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신의 역사는 1700년대 말에 시작됩니다. 영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인 제너는 소가 걸리는 천연두의 일종인 우두에 옮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을 인체에 집어넣는 실험을 하게 되죠. 이후 여러 접종 시도를 통해 우두 백신 접종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우두 백신 접종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당시 우두 백신의 정확한 기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내놓으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후천성 면역 현상이 발견됐죠. 우리의 면역세포는 물질 표면의 구조를 감지해 그것이 밖에서 침입한 물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데요. 밖에서 침입한 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조의 퍼즐 조각처럼 딱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침입한 물질을 항원, 만들어낸 단백질을 항체라고 부르죠. 항체들은 마치 개미가 침입자를 사방에서 둘러싸 무찌르듯이 침입한 물질, 즉 항원의 표면 구조에 딱 맞게 들러붙어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면역세포가 항원의 표면 구조를 파악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전에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증식하면 감염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죠. 그래도 한번 몸에 들어왔던 항원에 대한 항체의 설계도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 기억해두는 편입니다. 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올 경우 이전보다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병을 심하게 앓을 확률이 낮아지죠. 이를 후천성 면역 혹은 획득 면역이라 부릅니다. 한편 면역세포가 항원의 전체 구조가 아닌 일부 구조만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항원 그 자체가 아니라 인식할 부위만 몸에 들어와도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백신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항원을 인식하는 항원 결정 부위는 있지만 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미 죽거나 기능이 약해진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 또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등을 투여해 우리의 면역계가 미리 예습해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과거부터 흔히 쓰이던 방식이냐 최근에 개발된 방식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예방 백신 대부분의 주요 원리는 적에 대해 미리 예습한다는 면에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통해 특정 항원에 대해 예습을 시켜놓은 몸 안에 그 항원이 또 들어오면 몸의 면역 시스템은 항원을 모두 물리쳐내는가? 그렇지 않죠. 적절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 항체 형성 기간이 지났는데도 항원에 의해 해당 질병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브레이크스루 인펙션,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죠. 도대체 미리 예습을 했는데도 돌파 감염은 왜 일어날까요? 백신은 기본적으로 결국 사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을 도와 침입한 바이러스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접종자의 면역 기능이나 몸 상태, 체질 등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예습을 열심히 시켜줘도 막상 항원이 들이닥쳤을 때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충분한 양의 항체를 생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백신을 맞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의 체내 농도가 점차 낮아지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항원 결정 부위가 약간씩 변하면서 기존의 항체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변수가 많다 보니 아무리 모의고사로 중무장을 해도 결국 본 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절성 독감 주사의 경우 1년만 지나도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과적인 생백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황열병 백신도 접종을 완료한 100명 중에 2명은 감염될 수 있죠. 아무리 예방률이 높은 백신이라 할지라도 100% 예방을 장담하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변이는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백신을 맞았음에도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나온 새로운 변이들에 의해 백신이 감염 예방 면에서는 기대보다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심지어 확진자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이라는 기사가 뜨니 말이죠.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감염 예방에 백신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병관리청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5년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57.5%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26.5%에 그쳤다고 합니다. 즉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벨트를 맨 것이죠. 또 한국도로공사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30%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 두 통계만 보면 마치 안전벨트를 맨 사람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갈 확률과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통행자 중 안전벨트 착용자의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을 확률도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전벨트와 응급실 내원 그리고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인원의 안전벨트 착용자와 미착용자를 두고 비교해야겠죠. 백신 통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2차 접종률이 80%가 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돌파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12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5주간 국내 만 12세 이상 확진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위중증 환자 중 미접종자가 58.8%에 비해 2차 접종 완료자는 31.8%만을 차지했고 사망자 중에는 미접종자가 62.4%, 2차 접종 완료자는 28.1%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2차 접종 완료자 수가 미접종자의 최소 4배 이상 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백신이 위중증화와 사망을 막는 데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통계를 봐도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률, 위중증률, 사망률 모두 잘 낮춰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통계 차이가 더 극명하죠. 같은 인원의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한 이스라엘의 통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는 나이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던 감염률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60대 이상 위중증률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많게는 10분의 1 이하까지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미국 미네소타 보건부의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감염률, 위중증률, 사망률 모두 크게 줄어드는데요. 감염률의 경우 약 5분의 1로 줄어드는 데 비해 위중증률과 사망률은 약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현 상황을 볼 때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미션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위중증률과 사망률은 백신을 맞은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 전과 그 이후 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국내 자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75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된 그룹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그룹에 비해 3배가 높았고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그룹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돼 백신이 어마어마한 중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나 예방 효과에 대한 말도 많지만 정말 세계 각지의 통계를 보면 볼수록 백신이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이네요. 백신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보면 백신을 맞은 이후 항체 농도가 낮아지고 변이가 발생해서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중증화율과 사망률 면에서 미접종자와 비교할 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세포가 항체의 설계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다시 항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면역 저하자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다시 항체를 만드는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통해 혈중 항체 농도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 권장되지만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위중증화는 높은 비율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여 년 전 처음 종두법을 시행했을 때 제너는 일반인은 물론 학계에서까지 조롱을 당했습니다. 소의 고름을 사람 몸에 넣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연구는 전염성과 치명률이 높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곰보 자국을 갖고 살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천연두가 결국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후 천연두 외에도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비형간염, 백일의 홍역, 소아마비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해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아직 면역력이 발달하지 못한 영유아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감염병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돌연 등장하여 단기간에 많은 사람의 목숨과 건강 그리고 세계인의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면역작용을 포함한 생명과학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온 덕분에 유례없이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증 기간이 짧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직접 살펴보며 백신을 맞는 결정을 했고 마스크 착용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버텨왔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없었다면 과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백신을 개발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환경에서 고생해주신 너무나 고마운 보건의료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코로나로 힘들었을 분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지금까지 돌파 감염에 대해 알아본 긴급과학 약이었습니다.